지금 마음이 괴로워. 참 힘들어. 뭔가 좀 답답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되는 병이 몇 가지 있는데, 출세해야지 행복하다는 병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출세하면 행복한가요? 나는 이렇게 청문회 볼 때 그 장관들 뭐하러 저 자리에 올라가고 저 모욕을 겪고 있나,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저 자리에 그냥 자기의 모든 치부,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출세한 대통령 끝을 봐요. 여러분들은 뭔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멀리까지 온 거지. 인생의 좌표를 한 번쯤 확인하러 온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서 제발 공부 잘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래더라, 공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래더라,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래더라, 그 수탉 새알 찾지 말아라.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해도 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 참 힘들어. 뭔가 좀 답답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잠비아 이렇게 봉사활동 나갈 때 보물선이 발견이 됐다고 난리가 났어. 대한민국에 보물선이. 근데 난 딱 보는 순간 저건 사기다. 딱 보는 순간 난 알겠더라고. 그런데 신일 그룹이라고 주식이 1,000원 하던 게 5,000원이었어. 신일 산업하고 신일 그룹하고 달라요. 신일 산업은 선풍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 신일 산업 회장님하고 나하고 아주 친해요. 아주 열심한 천주교 신자예요. 매일 평균 미사 3-4번을 나간다니까. 내가는 못 해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신일 선풍기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신일 그룹은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신일 그룹 1,000원 하던 그 주식이 5,000원이 뛰었어. 그래갖고 500억 정도의 돈이 모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귄 게 드러난 거죠. 500억을 날린 거야. 한 사람당 1억씩 투자했다면 500명이 1억을 날린 거야. 1,000만 원이면 5,000명이 날린 거야. 5,000명.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어.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물선은요, 앞으로도 잘 들으세요. 발견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배잖아요. 그럼 95%는 러시아가 갖고 가는 거예요. 금괴 95%는 누구 거냐면은 그 배 소속 국가 거야. 스페인이 한동안 남미, 잉카, 마야 문명, 거기에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금을 어마어마하게 실었어. 근데 금을 너무 많이 실어갖고 가다가 침몰된 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가 2004년도인가 하나 배를 인양을 했어요. 2조 달러인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스페인이 95%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에 보물선을 발견했다.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옆에서 이렇게 보십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너는 다시는 돈 벌 기회가 없다. 멀쩡하게 있다가 이번 기회 놓치면 너 바보 된다. 그래갖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그나마 있는 돈 말아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게 2009년에 나왔거든요. 2009년에 나왔을 때 이게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였냐면 50센트였어요. 50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원인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018년 1월 달에 얼마로 뛰었느냐면 1,500만 원이었어요. 50원짜리가 10년 만에 1,500만 원으로 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작년 1월 달에 내가 작년에 산호세
1월달에 이번 1월달에 산호세 강의 갔는데 대한민국이 막 난리가.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들사기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우리나라 이름이 가상화폐야. 진짜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야. 그 가상화폐를 1,5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야. 참, 내가 보기엔 참 똑똑 바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게 얼마로 떨어졌어요? 750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내가 2억 원어치 샀다면 벌써 1억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더 뛸 줄 알았는데 더 뛸 일은 없어요. 그리고 2009년에 가상화폐 나왔을 때 누가 돈 다 벌어먹고 나갔느냐면 MIT 공대 애들, 하버드 애들이 다 벌어먹고 나간 거야. 2018년에 그 진짜 화폐가 아니고 가상화폐를 산 사람들은 막차 탄 거예요. 막차. 네. 그 아니 진짜 화폐를 사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가상화폐를 그래갖고 뭐 애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돈 빌려다가 그 떼돈 되는 줄 알고. 그게 종이 쪽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가상화폐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 120가지 정도 나와 있대요 지금. 근데 쭉 그 주식을 보면은요 하나에 891원짜리 나와 있어. 그게 이제 그거 사는 사람들은 무슨 꿈이 있는 거야? 1,000만 원대를 갖고 사. 그러니까 허망한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상화폐 보물서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번 돈 갖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내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뭐 강남에 아파트 5억짜리를 샀는데 15억이 됐느니 20억이 됐느니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거기다 사둘 걸.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사는 집에서 쥐값이 뛰나 안 뛰나 그냥 살면 되잖아. 근데 내가 강남에 집 못 산 게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수원 우리 집이 지금 30년째 한 집에서 살아요. 우리 집은 뛰든 안 뛰든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 수원에 그냥 또 거기 앞에가 시장터가 돼갖고 그냥 시장 보기도 좋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 그냥 나이 먹어갖고 이사하면은 죽는다고 새집 들어가면 그냥 여기서 살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집이 뛰나 안 뛰나 여러분들 집은 사는 집이야. 의식주 중에 그냥 주야 주. 그게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아니 사는 집을 투자하는 집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강남에 가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값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시황 때 감무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진시황이 정말로 이 불로초를 구하고 싶은데 구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재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빨리 구해왔으면 좋은데. 라고 하루는 불러다가 너 수탉이 낳은 날 새 알을 좀 구해와라. 이 감무가 미치는 거죠. 수탉이 낳는 알이 불로초라고 이걸 구해오라니 어떻게 구해와. 집에 들어가고 하늘 보고 한숨 쉬고 땅 한 번 보고 한숨 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감라라는 손자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감무라는 재상이 얘야 우리 형제께서 수탉이 낳은 날 새알을 3일 안에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수탉이 낳은 새알을 내가 구해오느냐. 나는 3일 후에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다. 그랬더니 이 손자 가만히 됐더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아니 네가 어떻게 12살밖에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아버지 3일 동안 2다리 쭉 뻗고 주무시라고. 근데 이 손자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3일째가 됐어. 그럼 어떻게 수탉이 낳은 날 새알을 구했느냐. 할아버지
그냥 나하고 황제 아레나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궁에 딱 들어갔는데 황궁 앞에서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나 혼자 들어갔다고. 근데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너 혼자 들어갔다가 진시황한테 죽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래갖고 이제 황제 아래를 했는데 12살짜리 꼬마 소년이 와갖고 제가 감무 손자 감납니다. 근데 지금 황제님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오느냐?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애를 낳느냐고. 그랬더니 진시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애를 놓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말하기를 늙은 재상이 애를 낳는다고 황제 폐하를 아련하지 못하겠다는 거나 수탁 세아를 찾아오라고 황제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진시황이 죽이려고 했던 명을 거둬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수탁 세아를 찾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냥 다가를 암탉한테 가서 찾으세요. 그게 인생의 순리에 순리를 따라 살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괴롭지 않은 거야. 아니 그놈 강남에 안 가면 어떻다고. 강남에 아파트 못 샀다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지금 사는 집에서 행복하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되는 병이 몇 가지 있는데 출세해야지 행복하다는 병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출세하면 행복한가요? 나는 이렇게 청문회 볼 때 그 장관들 뭐하러 저 자리에 올라가고 저 모욕을 겪고 있나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저 자리에 그냥 자기의 모든 치부,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출세한 대통령 끝을 봐요.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가서 죽었어요. 초대 대통령인데 초대 대통령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못 죽고 하와이 망명 가서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그 다음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잖아요. 대통령이 수위 있고. 나는 대통령 뭐 화려했던 모습은 기억이 없어. 그 여기다 이 번호표 달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생각밖에 안 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네들도 끝나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젊었을 때 하도 민주화 운동한다고 들락날락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갔다 오고 그래서 현철이하고 홍업이 감옥에 갔어. 우리 대통령이 뭐예요? 아들이 감옥에 갔다 왔는데 참 노무현 대통령은 뛰어내려 죽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야. 나는 뭐 둘인가 셋 있는데 외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좀 감옥에 보내긴 그렇고 형이라도 좀 갔다 오라. 그래서 울산에서 국회의원 6선 국회의원 부의장한테 이상득 부의장이 감옥에 갔다 왔잖아. 그 대통령 집안하고 크니까 마음 편안하게 있는 친구가 누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혼자 그냥 여자 혼자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마음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야겠다고 그 동부부 지소에 지금 가서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참 슬픈 거는 지금 미국 IRS 미국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시영 대통령 아들한테 소환장을 보냈어요. 무슨 소환장을 보냈느냐면 미국의 다스 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내가 미국 강의를 많이 다녀서 알아. 미국은 예금할 때도 이거 어디서 벌어왔는지 이 세금서가 있어야 돼. 어디서 벌어왔는지. 그런데 다스를 설립할 때 은행에서 대출은 몇백억을 했어. 대출 받을 때는 거기 신용보고 그냥 해줘 미국은. 근데 갚을 때 한 2달 만인가 3달 만에 갚아버렸어. 그 돈을 은행에다.
그럼 미국에서는 갚으면은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주로 가죽 시트 만들어갖고 3달 만에 몇백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라 와서. 그래갖고 소환장을 그것도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소환장을 보낸 거예요. 아들도 지금 소환장을 보냈고. 그러니까 아니 끝나면 좀 편하게 대통령 아들로서 대통령으로서 여행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또 소환장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더 슬픈 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에 처음에는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들어갔어. 나오자마자 한 10일인가. 그런데 나도 그 장면을 봤어요. 이제 딱 다시 재수감 된다고 그러니까 손을 들었어. 재판장님 부탁이 있다고. 무슨 부탁이냐? 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 아산병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날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받아들여서 지금 동부구치소에 가 있어요. 근데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지금 저 나이에 구치소 골로 앉아 있는 거야. 서부구치소, 남부구치소, 뭐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저 나이면은 어디 별장을 고를 나이지. 구치소 고를 나이. 근데 뭐가 출세하는 게 부러워요. 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 출세한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훨씬 행복한 분들은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고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고 돈 주는 사람도 있고 말 사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19분이 우리 시민하고 성지 순례 겸 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 그냥 전 세계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이 단풍 구경하고 오늘 또 그냥 소나기도 오고 가을비도 오고 단풍도 지고 해도 나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은 해가 뜨는지 단풍이 피는지 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출세하는 게 부러워? 난 출세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손자들 보면은 아이고 우리 손자 이렇게 똑똑하니까 대통령감이네 이 얘기냐? 우리 손자 이런 감옥 갈 감이네.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손자 건강하고 행복하고 세상 구경 실컷 하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다가 하느님한테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출세가 뭐가 부러워.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3만 달러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5천 달러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나갔고 판검사 돼갖고 그렇게 출세하는 게 행복하다. 이 공식. 두 번째 병, 출세해야지 행복하다. 이건 버리세요. 두 번째 병은 뭐냐면은 공부 잘해야 행복하다는 이 병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다 훌륭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지금 판사들 재판 막 거래하고 이거 기소 중지하고 이거 취소하고 이거 몇 년으로 감형해주고 어느 대기업 이거 봐주고. 나는 사실은 내가 천주교 신부로서 재판장은요 하느님 대신하는 억울하고 분한 사람 없이 공평 무사하게 해주는 사람이 재판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에 대한 존경은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자리가 판사예요.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 이거 정정당당하게 재판해달라고 우리가 그 존경을 하고 다 좀 일어서고 안고 그리고 재판 내가 한 번은 그 법원을 한 번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나 파란불이야. 그 대법원을 지나가는데 근데 판사가 막 나오는 시간이었나 봐. 경찰이 딱 막고 뒤에 차 다 세우고 그냥
판사 그냥 지나가게 해줘. 아니 법을 지켜야 되는 판사가 신호등을 어기고, 내가 그때 젊었을 때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한 1km를 뒤따라가면서 쌍라이트 키고 계속 쌍라이트 1km. 지금은 안 그러죠. 그때는 정말로 1km를 따라갔어요. 내가 또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아니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신호등을 어기면 어떻게 해. 근데 지금 극복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도 뭐 위에 선배가 기소하지 말라면 기소하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판사, 검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스마트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검사가 돼갖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그러면 줄을 타야 돼. 그 똑똑하니. 나는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망치 하나 들고 망치질하는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목욕탕에 타일 붙이는 타일공 하루 일당이 40만 원. 40만 원. 타일공이 40만 원이에요. 목수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포크레인, 여기 우리 지금 오늘도 포크레인 쓰는데 이 사람은 하루 무조건 60만 원 줘야 돼요. 물론 그 기름값 뭐 한 20만 원 들어가는데 일을 하든 안 하든 포크레인 와서 하루 일하면 60만 원이에요. 포크레인. 그 레미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무장 병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몇 번 하다가 말아먹었죠. 근데 요즘 정신 차리고 레미콘 회사에 자기 차로 갖고 들어갔거든요.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면 900만 원을 벌어요. 900만 원을. 여기 배관공이 하루에 18만 원이야. 배관공이. 돌 싸는 사람이 하루에 20만 원이야. 평창은 여기 옆구리에다 망치만 차면은 10만 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관공 보조가 14만 원이에요. 배관공 보조가. 그래서 여기 돌 싸러 오는 사람이 차를 뭐를 타고 오느냐? 벤츠를 타고 와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이제 지나가요. 기술이 있어야지 행복한 시대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감각 좋을 때 기술을 배웠으면 이 조종공이라고 벽돌 쌓는 사람 23만 원이야. 아, 신경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이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다 견적 들어오잖아요. 그 견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견적대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일만 일해도 400~500원 버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우리 큰형님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 직원이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대한민국 사람이 없대요. 근데 제일 많이 벌어가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데 한 달에 400만 원 벌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 야간 작업하죠. 분명 야간 작업해요. 좀 힘들지만은 힘든 자리에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을 너무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래요. 우리 집에서 우리 형님 집에서 1년 일하면 10년 일하는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거기 가고 호텔 사놓고 빌딩 사놓고 1년 일하고. 우리나라 젊은이 돈을 누가 다 벌어가느냐 하면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 우즈베키 사람 다 벌어가는 거예요. 여기 4제관 집을 짓는데 중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4제관 지면서 내가 직원 숙소들 지면서 제일 놀란 건 아침에 이제 밑에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를 친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쳐다만 보고 수고하신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3일을 대답을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 집주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인사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는. 근데 자기네끼리 막 설계도면을 하는데 막 니슈야 막 중국 사람들이야. 아니 우리나라 교민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2층까지 올라갔어. 그래갖고 이제 건물 짓는 3층짜리 건물이니까 건물 짓는 걸 이렇게 보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아니 오후 3시쯤 올라갔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야. 근데 양탄자를 깔아놓고 절을 하는 거야. 메카에다 대고. 메카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야. 우리 사제관, 천주교, 성필리포 생태마을 사제관을 찾는데 2층에서 양탄자를 깔아놓고 메카를. 그 사람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하면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집을 치면서 야,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구나.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졸업하는 대학생들의 80%는 대학 졸업할 필요 없어요. 네, 독일이 그래요. 독일이 20%만 대학을 들어가요. 80%는 기술학교, 컬리지를 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컬리지를 가.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마에스트로를 해. 그러면은 의사가 버는 돈이나 마에스트로가 기술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당신 아들은 인문학교 가고 당신 아들은 기술학교 가야 된다고 불만 가지는 부모 하나도 없어. 근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당신 아들은 인문학교 가고 당신 아들은 공업학교 가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 이렇게 6년째 다니잖아요. 가끔 대기업 임원한 사람이 신부님 저도 봉사활동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자 말고 남자 데리고 가요. 근데 딱 데리고 가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철근을 묶을 줄 알아, 벽돌을 쌓을 줄 알아, 못질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냥 밥만 3끼 먹고 와요. 10일 동안 진짜로. 근데 우리 여기 평창 지역 여기 우리 그 생태마을 저주는 분들하고 같이 우사도 주러 가고 그 다음에 닭장도 지고 갔거든요. 그분들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원주민들하고 일어나니까 원주민 집에 가. 원주민 집에 가갖고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리고 주소 알아갖고 여기서 돈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줘. 그야말로 노가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공부를 못하면 세 번째 죄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나쁜 습관 중에 세 번째 공부를 못하면 죄인 취급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면 훌륭하고 공부를 못하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를 못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게 왜 죄가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엄마가 지나가다가 막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는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을 끓여가지고 그럼 얘는요 엄마가 왜 저러지? 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시험 끝나고 밥을 그냥 이만큼씩 먹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한마디 해요. 너 그 성적 받고 밥이 먹고 먹는 거야. 그러면요 얘는요 정말로 상처가 깊이 박힌 거예요. 그렇게 12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렇게 12년을 보내면은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대학을 떨어졌어. 애가 대학을 떨어지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엄마가 돈 들이고 아빠가 힘들어서 공부시켰는데 대학 떨어졌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지는 게 접시에 코 박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접시에 코 박고 죽게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대학 떨어지는 게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냥 대학 떨어진 거 너를 위해서 내가 등록금 500만 원 준비했는데 이 돈 가지고 유럽 배낭여행 한번 갔다 와. 그렇게 배낭여행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걔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다 행복할 거 아니야. 갔다 오면은 내가 시민한테 들어보니까 타일곡이 40만 원이에요. 목수가 30만 원.
포크레인 기사, 물론 포크레인 기계 사고 막 이러려면은 시간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대학 4년 등록금 가지고 포크레인 사줘도 돼. 네? 그 4년 동안 쓸 거 해갖고 포크레인 사줘도 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성실하기만 하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몸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시키면요, 그런 애들 다 해내요. 근데 어떤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난리가 났어요. 컴퓨터 게임 거기 하는데 약간 불친절하다고 쫓아가고 뭐 정신 심신미약이라고 그래갖고 뭐 청원이 뭐 80만 명, 90만 명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내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걔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기술 배우고 망치질 배우고 일 배우고 그랬으면 컴퓨터 게임장 들락날락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일 만만한 게 컴퓨터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걔 잘못이냐 대한민국 사회의 잘못이냐, 난 이거 꼭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죄인들이 많아요. 공부를 못해도 훌륭한 사람 대접을 해줘야지. 착하고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아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육 선진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성적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등수를 안 매겨요. 그래서 거기 내가 인터뷰하는 거, 내가 강의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봤더니 애들이 중학교 3학년 되는 애들이 자기가 이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몰라. 등수를 안 매기니까. 내가 몇 등 하는지를 모르니까 경쟁이 없잖아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교우들 잘 알 거야. 내가 미국 강의 갈 때 그 애들을 보면요, 순진하게 이룰 게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한국에 오면은 홀딱 베낄 애들이에요. 한국에서 못 살아. 미국에서 살아야 돼. 미국에서 살아야 돼. 한국의 중고등학교들은 눈빛이 달라요. 이 도끼가 경쟁. 그것 때문에 도끼가 꽂혀있어, 한국 애들은.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생태마을까지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통 영어 안 쓰는데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뭔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멀리까지 온 거지. 인생의 좌표를 한 번쯤 확인하러 온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서 제발 공부 잘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래더라. 공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래더라.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래더라. 그 수탉, 새알 찾지 말아라.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해도 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안 죽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쉽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주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흔히 겪는 3가지 고질병인 욕심, 출세,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가 답답함과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그런데 그 욕심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욕심의 끝은 결국 허무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출세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출세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출세는 우리에게 명예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학벌과 성적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은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공부가 삶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오히려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욕심 대신 감사, 출세 대신 소명, 공부 대신 배움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 우리가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황창현 신부님의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